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중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추가 방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은 대만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는 미중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대만 독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부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일부 유족들이 공개를 원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이르면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700억 저수지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시간 동안 열린 회담에서 양 정상은 대만과 무역, 인권 문제 같은 현안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북핵 문제 등 국제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 9초간 웃으며 악수를 나눴던 양국 정상. 하지만 회담은 곧 신경전으로 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 등 도발 위협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made it clear to President Xi Jinping that I thought they had an obligation to attempt to make it clear to North Korea that they should not engage in long-range nuclear tests. 하지만 중국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It's difficult to say that I am certain that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 이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방어를 위한 추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And I made it clear as well that if they did, they meaning North Korea, that we would have to take certain actions that would be more defensive on our behalf. 방어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어 조치가 중국이 아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한편 이번 미중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대만 문제는 논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 한계선으로 대만 독립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초강경의 입장을 밝힌 건데요. 한편 회담 이후 중국 측 발표문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언급은 빠졌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当前呢，中美关系面临的这种局面，国际社会普遍期待中美处理好彼此的关系。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현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미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에는 초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 핵심 이익이며 미중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 주석의 대만 독립 불허 방침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One China policy, our One China policy has not changed. Has not changed. We oppose unilateral change in the status quo by either side, and we're committed.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 관련 정세를 바꾸려 할 때 이에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한편 회담 후 중국 측 발표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에 공감하면서도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 광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두 정상이 만난 건 이제 처음이고, 네네. 근데 처음 만나면서 이렇게 3시간이나 회담을 가졌다는 건 좀 이례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뭐 그동안 할 말이 많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양국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5번의 뭐 전화 통화, 화상 통화를 화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면대면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요.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또 그런 메시지를 줘야죠. 그 미중 양국이 세계 양강으로서 이 국제사회를 자신들이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많은 국제사회에 적어도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거는 좀 막아보겠다라는 메시지. 예. 뭐 이런 거 갈등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이왕 하는 김에 자세하게 서로 갖고 있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보자. 결국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바이든 대통령 중국이 이제 북한을 제어할 능력이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제 뼈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원중유골이죠. 아주. 예. 그동안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은 그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물론 100% 중국의 책임은 아닙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을 고도화한 그리고 막 전술핵 배치까지 얘기하는 단계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중국이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약간 자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북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서 북핵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상당한데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사실은 우회적 메시지지만 직격탄으로 날린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 말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방위 행동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뭐 이게 중국을 겨냥한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그렇다면 중국을 뭐 자극을 할 네. 수도 있겠네요. 뭐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아세안에서 우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고 예. 공동선언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추가 조치,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게 벌어지면 미국은 할 수 없이 동맹 방어를 위해서 군사력을 투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거는 계속해서 설리번 미국 국가안전보좌관이나 그다음에 블링컨 국무장관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중국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미국의 군사력이 이 소위 자신들의 예. 앞바다에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병력을 더 주둔시키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전략 자산의 네. 재배치, 그다음에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안전이익에 네.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회의에서 북한 핵에 대한 네. 북핵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한 건데 지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공동 성명도 없었고요. 각자 이제 외교부하고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얘기했는데 북핵 얘기는 쏙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이 불리한 얘기들은 싹 빼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이 설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북핵 때문에 중국이 매우 곤란해하고 있는. 네. 그리고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자신들이 뭐 자위적 방식이든 어쨌든 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네. 북한의 존재를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올라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그걸 버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놔두자니 계속 빌미가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둘러 넘어가는 네. 얘기를 안 하고 뭐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했겠죠. 그 정도 선에서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핵심 의제 중에 또 하나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 레드라인, 미국이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다, 한계선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은 무슨 영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통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중국적 표현에 의하면 이제 대만만 돌아오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완성이 된다. 기본적으로. 특히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몽, 중국의 네. 꿈의 완성은 대만과의 통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아젠다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대만 문제는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의 결과로 대만과 중국이 분리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국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세가 개입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당연히 대만 내부도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독립은 절대 뭐 중국 인민이 허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중 간에 갈등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대만이라는 지역의 위치가 중국의 해안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일본 오키나와 열도 이러고서 이제 대만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이 소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협력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만약에 중국의 것이 된다면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미일 동맹도 그렇고 한미 동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내가 많이 사고를 쳐도 중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심리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대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치적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문제가 항상 첨예한 문제로 되고 특히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잉원 총통한테 37년 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여행법을 만들고 수많은 대만 지원법을 만든단 말이죠. 바이든에 와서는 그걸 훨씬 더 규범적으로 합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이 갈등의 폭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지난번에는 불장난하다 그래 타 죽는다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런 표현보다는 많이 악화된 표현을 썼죠.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은 뭐 그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 대만을 방문한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심화될 텐데 결국은 둘의 충돌은 대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충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충돌이라는 거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생길 수밖에 없죠. 대만이 공격할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럼 양안의 충돌이 일어나면 대만과 미국 간에는 1979년 4월에 의회에 마련한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82년도에 비밀리에 해준 육항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유사가 발생을 하면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는 아시아 안전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만을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쿼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국가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은 중국에 속해 있는 건데 그렇게 표현한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 지금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계속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안 간의 충돌은 미중 충돌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점령한다라고 그러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미중 간의 군사 대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다. 다만
뭐 일종의 국지적 도발이라든지 예.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전면적으로 침공을 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중국 상황에서 그렇게 네. 쉬운 전략적 결정은 아닐 겁니다. 네, 일단 양국, 북한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는데 네. 우리의 외교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뭐 이번에도 우리가 이 미중 사이에서 뭐 늘 고민이죠. 한국은 예. 늘 고민인데 아세안에서도 이 사실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름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예. 보니까 미국에 굉장히 많이 경사돼 있는 거고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반발을 할 게 뻔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네. 이 다자 외교 무대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대면인데 그래서 올해 또 한중수교가 30주년이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기준선을 새로 잡아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미래 양국 관계에 좋다. 그리고 지금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 문제라든지 예. 중국의 보복으로 보이는 이 경제 무기화 조치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둘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국제적인 큰 흐름을 우리가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좀 얘기를 시작을 한다면 공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회 소속의 김규돈 신부가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염원한다는 글을 올려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천주교 신부도 비슷한 글을 올렸는데 성공회는 김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 김규돈 신부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며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해당 글이 퍼져나가자 신부가 할 말이냐, 죽음을 바라는 성직자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김 신부는 공개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공개됐다면서 SNS 계정만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성공회 대전교구는 김 신부의 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인데 그런 발언을 하면 되겠나라고 하는. 앞서 김 신부는 2017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한 신부도 지난 12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추락하는 합성 사진과 두 손을 모은 기도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신부는 지난 5일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 신부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갖고 있는 천주교 대전교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중 심장병 어린이를 위로 방문한 걸 두고 빈곤 포르노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여당은 추악한 막말이자 정치 테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웅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팔보다 가는 남자아이의 종아리를 주무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캄보디아 순방 중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14살 로타의 집을 찾았습니다. 전날 현지 의료원을 방문했다가 로타의 사연을 듣고 다음날 집까지 찾아간 건데 민주당은 소말리아에서 봉사하던 오드리 헵번을 따라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가난을 홍보 소재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그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여당은 도를 넘은 망언에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봉사와 사랑의 손길마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하며 추악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김 여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도 문제 삼았는데 그 팔짱을 왜 낍니까? 그래도 정상 간의 만남인데 무슨 사적인 그냥 식사 자리나 뭐 이런 파티 장소 파티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과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팔짱을 끼고 이끌었다는 걸 문재인 청와대가 홍보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SNS에 자랑까지 한 것을 몰랐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았다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앙코르와트와 타지마할 등 관광지를 다닌 관광객 영부인보다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 영부인이 100배, 1000배 더 좋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도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단과 사진 공개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명단 공개를 원하는 유족이 많을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야권 성향 온라인 매체 두 곳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포스터입니다. 유족 동의는 없었습니다. 여당과 정의당까지 나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명단 공개를 원하는 유족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단이 또 공개도 되고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명단과 사진 공개를 주장한 것을 들어 이태원 참사 정치 쟁점화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어떻게든 유족들을 자꾸 모아서 무언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저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 회의에서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농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자신의 경험을 들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이 장관은 논란이 된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라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친야 성향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라고 보장해 줘야 합니까?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기에 어떤 권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을 기회조차 박탈합니까? 유가족들의 그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치 않다. 유가족들 중에서는 실제로 명단이라든가 사진이 공개가 좀 되고 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국민의힘에서는 유가족 동의 없는 공개는 2차 가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족 협의체가 이제 구성되지 않아서 이제 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의 주체, 이건 뭘 이제 사망자고요. 이름을 공개했으니까 개인정보 주체 동의가 없는 그런 개인정보 공개는 위법이죠. 그리고 뭐 사망하셨으니까 유족들이 이제 개인정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분들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사자 명예훼손,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건 잔인한 행위죠. 유족의 동의도 없이. 유족들이 지금 가장 슬픔에 쌓여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망자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부모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심정이겠지요. 그런 분들에게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명단이 공개돼 버리면 다시 한번 트라우마가 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매체들이 언론들이 또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배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유가족들의 그런 정신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살아도 산 그런 느낌이 아닐 겁니다. 자식들이 죽었는데 해가 뜨고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던 세상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좀 원망스러운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이와 같이 정말 정치적 테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정의당 그리고 민변 자 이런 그 진보 단체 그리고 진보 정당에서도 자 이렇게 명단을 공개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잘못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피해자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도리죠. 예. 그래서 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행동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족이 지금 그 유명을 달리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게 만약에 자식이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부모는 땅에 묻을 수 있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지 느낌조차 없을 분들이에요. 그런데는 위로도 위로가 아니거든요.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받는 에너지조차 발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채 파악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행위다.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물론 뭐 명단 공개는 적절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도 뭐 일부 유가족들은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약간 이렇게 명단 공개를 두둔하는 모양새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글쎄 뭐 형식적으로는 이제 뭐 유튜브 매체, 뭐 인터넷 매체 좀 뭐 또 민들레인가 이것은 좀 참가를 준비 중이라는 거죠. 예. 이런 데가 했으니까 그걸 뭐 민주당과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민주당이 또 한 건 아니니까요. 그것이 뭐 민주당이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명단 공개를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명단과 영정을 얻어라, 뭐 그래서 분향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민주정부 부원장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민주당도 원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민주당이 정말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있다 얘기한다면 이 문제는 반대하는 성명을 번씩 내야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꼭 해야 한다면 유족들의 명단을 들고서 유족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거둬서 그와 같은 걸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유족들 중에도 명단 공개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추정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두둔하는 건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도 또 일각에서는 일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뭐 국가적인 대형 참사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당시 희생자, 사망자 명단을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공개를 했던 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그것과 유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가 뭐 어떤 참고가 되고 그게 뭐 사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일단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진짜로 유가족 중에서 뭐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절한 어떤 논의를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건 그분들이 가장 중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공식 입장을 좀 존중해 주는 게 맞겠다. 공식 입장은 그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 전제로 한다.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뭐 몇몇 사람들이 뭐 실수한 부분은 있지만 공식 입장을 좀 알아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어쨌든 뭐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가족들을 돕는 방식은 조용히 정말 그분들을 중심에 놓고 헤아려 가면서 그런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정치권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과거에 있었던 언론의 희생자, 사망자 명단 공개는 유가족을 찾기 위한 과정이고 지금 이거는 유가족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명단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다른 참사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종자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에게 이런 명단을 공개하거나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이런 언론들도 그렇고 분별 없이 막 보도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희생자들이나 가족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킨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걸 보면서 정말 상당 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언론 단체에서 재난보도 준칙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희생자나 이런 유가족들의 얘기를 무분별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자율적으로 지금 보도 준칙이 된 거예요. 정부에서 뭐 하라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더 탐사나 이런 매체에서 공개하면서 뭐 정부에서 마치 공개를 막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 여야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그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뭐 어떻게 됐든 그건 말이 안 돼. 목에 티예요. 김건희 여사의 봉사와 사랑의 손길마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하며 추악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 국위 선양을 위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을 해줘야 된다. 예, 이 배우자의 공식 일정인 앙코르와트 방문 대신에 심장병을 앓는 소년의 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고 여당에서는 이게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정말 증오와 저주의 정치, 갈등뿐만이 아니라 증오를 부추기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논평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가시면 그냥 공식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날의 공식 행사에 따라서 참석을 하고 튀지 않는 행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 생각이고 첫 번째로 이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적한 게 뭐 왜 그 나라에서 얘기한 그 나라에서 마련한 공식 행사는 참석하지 않고 저렇게 했느냐 한데 알고 보니까 뭐 한 절반 정도가 영부인이 참석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개인적 일정을 소화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것이 전혀 문제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공식 행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가난을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다. 뭐 왜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걸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기부를 유도하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런 식의 좀 뭐 원색적인 비난이긴 하지만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것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느냐?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유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홍보하는 이유가 그런데 홍보를 통해서 비판을 받더라도 결국 기부를 유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영부인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그 아이가 이제 심장병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받게 됐다면서요.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연예인이나 뭐 영부인이나 공적 지위를 있는 사람들이 결국 본인의 그런 어떤 유명세를 이용해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말 뭐랄까 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기고 저주해야 하는 그런 언사를 펴는 것보다는 예. 네, 뭐 저런 걸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말하는 사람도 품격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국격이 올라갈 텐데 왜 저런 걸 굳이 저렇게 비난할까 하는 생각이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아까 개인적으로 이제 공식 행사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앙코르와트 공식 행사 참석했다. 그러면 야당에서 박수 쳤을까요? 왜 이태원 참사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기 가서 희희낙낙하고 있냐? 관광지 가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런 야당의 반응을 보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적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공식 일정을 따라가서 유명 관광지의 일정을 소화했어도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리 경쟁을 하는 상대지만 상대가 하는 일을 일단은 선의로 먼저 봐주는 좀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병자 가족들 그리고 그 병자를 위한 이 성과가 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먼저 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거는 좀 약간 과도하게 정치적 홍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충고를 해주면 돼요. 충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다. 좋았지만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뭐 오드리 헵번의 사진을 약간 뭐 이렇게 따라한 것 같은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오히려 그 진정성을 해칠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점잖게 충고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저는 정치가 좀 그런 품격 그래야 국민들이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자신의 생활도 좀 더 이렇게 바르게 가져가지고 그러는 거지 저렇게 싸우는 것만 보여주면 국민들은 아유 저렇게 뭐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도 싸우는데 뭐 우리쯤이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줘야지 자꾸 상대방을 공격하는 어떤 그걸 통해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정치 이게 적대적 공생이잖아요. 가장 안 좋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랬든 저랬든 먼저 선의를 봐주고 그다음에 좀 더 조언 내지 충고를 할 게 있다면 조언과 충고를 보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 지금 처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문 내조를 지향을 하면서 그렇게 썩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었는데 점점 이제 일정들을 늘리고 활동들을 외부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 어린이를 찾아간 것을 비롯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뭐 한국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행보는 어떻게 하고 보십니까? 영부인으로서 당연한 일상적 활동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튀지 않게 야말로 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뭐 그런 행보는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일상적으로 영부인이 당연히 담당해야 할 그런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나 또 정말 뭐 다른 진영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증오와 저주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일상적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 기법에 있어 아까 김상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그걸 보면 부각해서 그걸 부각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드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 시절부터 27년 가까이 보좌해온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정 실장은 대장동 팀에게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위례와 대장동 사업 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다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대장동 사업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한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놓은 것으로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9일 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정 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합니다. 정 실장을 상대로 이른바 700억 저수지 의혹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게 어디까지 지시를 받았는지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이후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 실장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는 윗선인 이재명 대표로 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한 상황. 이 대표는 검찰이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경선 자금 진술에 이어 남욱 변호사도 대장동 지분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거론하면서 추가 폭로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침묵했던 대장동 팀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의 심경 변화를 일으킨 배경은 무엇인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 1년 넘게 윗선에 대해 입을 다물었지만 최근 김용 부원장에게 6억 원대의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나오자 돈의 종착점은 자신이 아니라 김 부원장이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구속 만료로 석방된 후에는 이 대표 측에 대한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유 전 본부장이 심경 변화를 보인 데 이어 대장동 팀 일원인 남욱 변호사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돈을 마련한 사실을 털어놓고 그 과정을 담은 메모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데 이어 옥중 인터뷰에선 이 대표 측에서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남 변호사도 최근 주변에 이 대표 측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심경 변화에 대해 증언과 증거가 하나둘 쌓이는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 형을 감경하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실장이 이르면 오늘 검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또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진상 실장이 오늘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을 한다고 그래요. 이 비공개로 출석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 규정에 보면 일단 그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요. 특히나 사건 관계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과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포토라인 설치도 이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변호인이 네. 어제 이미 검찰에 출석을 해서요. 그 조사 일정들을 논의하면서 비공개 소환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포토라인도 없을 예정이고요. 아마 지하 주차장으로 통해 가지고 그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없이 비공개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정 실장 관련 의혹 중에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고 이를 저수지에 넣어둔 셈이죠라고 했다는 그 의혹. 그러니까 이른바 700억 저수지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 수사는 어찌 보면 유동규 실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자들의 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말의 진술에 부합하는 근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고요. 이게 최초 위례 신도시의 사업자 선정부터 미리 돼 있었다의 폭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결이 돼서 결국 지금 이 소위 말하는 700억 저수지설 얘기까지 나온 건데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 혐의 입증은 뭐 명백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관련자들 진술의 일관성, 일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한 명의 진술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면 소위 이런 뇌물이나 아니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은 그러니까 돈을 누가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진술들을 기초로 해서 그 진술들이 일관되고 플러스 알파 되는 정황 증거들이 있다면은 이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이른바 뭐 700억 저수지설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이 관련자들의 말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있는지 그게 결국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검찰 같은 경우는 오늘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도 이제 검토한다고 그래요. 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일단 검찰로서는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고요. 압수수색도 이미 마쳤고 그리고 체포영장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다라는 것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조사를 통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라고 보는 예측들이 많은데요. 오늘 조사에서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4가지 정도가 됩니다. 뇌물죄도 알려져 있고 1억 4천 정도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뇌물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천화동인 지분의 24.5%인 세후 한 428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약속은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 그 위례 신도시와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휴대폰을 버리라고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는 증거인멸 교사까지 4가지 혐의이기 때문에요. 오늘 조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날지 아니면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조사를 마치고 나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는 뭐 거의 예견된 수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까 체포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된 건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가 아니라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이제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보통 이제 청구를 하고 발부를 받는 것이라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까 혐의 입증이 아직 부족하다 이거는 일단 아니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누구도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혐의의 위중함, 중대함을 봤을 때 이런 혐의로 조사를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가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검찰의 일단 이 수사의 1차적 성패는 이 정진상 실장의 이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시 발부 여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용 부원장의 경우 이제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도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대표를 뭐 수사할 근거가 또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소되기 전까지 검찰 단계에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뭐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뭐 피고인의 방어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재판에 가서는 법정에 가서는 어느 정도 진술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조사에서조차 그냥 진술 거부권을 바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가 사실상 또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술이 어느 정도 나와야 조사가 좀 길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조사가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수사가 윗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부정한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든지 또는 용인했다든지 또는 그것들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부분들을 결국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한 차례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정치 공동체로 이제 봤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상 예견된 거죠. 정진상 실장 다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입니다. 사실상 현재 검찰의 수사 방향을 봤을 때.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김용 부위원장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도 뭐 본인의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뭐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좀 부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것 역시 검찰이 진술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정진상 이 3명의 정치 공동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뭐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통상의 사건이라면 부르겠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상징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탄압 뭐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고인으로 부른다? 참고인으로 불러도 일단 검찰에 나가면 대중들한테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각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라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검찰 입장에서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판단하는 시점 정도가 돼야 소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곧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된다. 이제 정치 공동체라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의문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이 지금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갑자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한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정진상 그 실장이 했던 어떤 부정한 행위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다라는 논리가 지금 되기 때문에요. 결국에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서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상황 그리고 부정한 검은 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쓰였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알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정황 증거가 나와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옛날에 그 박근혜 국정농단 시절에 이제 경제공동체라는 말 그렇죠. 나왔죠.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유사한 거죠. 사실상 지금 검찰의 시각은 유사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몸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경제공동체라는 그 얘기가 통했고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번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바라보는 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오랜 정치적 동지 관계. 그러니까 뭐 사실 정치 입문에서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다라는 건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유동규 실장이 그 뭐 구속되고 할 때 측근이 되려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두 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르고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문점인 것 같고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치적 공동체니까 너도 유죄 이게 아니라 이 둘의 혐의가 인정되면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오면 이제 말 그대로 정치적 공동체를 묶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서 이 다음 수사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리를 찾아내는 것, 진짜 우리가 표현하는 이른바 정치적 공동체로 법적으로 사실상 이 셋을 묶을 수 있는 정도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느냐 이게 또 검찰 수사의 중요한 앞으로 또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이 대표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지금 자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당이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당 자체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본인이 행동하는 것이 자기보다는 그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그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그 대장동 관련 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에 대장동 관련된 글을 최근 들어서 이제 삭제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정도 되는 급의 어떤 정치인들이 쓰고 있는 SNS 그리고 대선 기관의 SNS를 작성했던 부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삭제했는지 또는 비공개로 전환했는지 뭐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비공개로 전환이든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증거인멸의 실익이 있는지가 제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글 썼다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글 자체가 뭐 지금 대장동 의혹들이라든지 뭐 대장동과 관련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의 어떤 의혹이나 혐의들과 또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시기에는 좀 너무 나간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와 관련된 글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퍼가고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 뭐 몇 가지를 붙이면 이게 마치 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자꾸 묘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SNS가.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증거인멸하기보다 그건 뭐 언론사 입이 다 남아 있을 거고요. 증거인멸하기보다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 그냥 삭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일요일 밤 버지니아 대학교 캠퍼스가 경찰차와 앰뷸런스로 가득합니다. 버지니아대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범인은 전 버지니아 대학교 미식축구팀 선수로 전지훈련을 다녀오던 선수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 향해 총을 쏴 팀 동료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This is a sad, shocking, and tragic day for our UVA community, for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nd for all those who knew and loved them. 학교 당국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9월부터 총기 소지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27명의 학생과 5명의 교수진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9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난 투르키의 이스탄불 폭탄 테러와 관련해 투르키의 정부가 테러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테러 배후 조직을 지원해 왔다는 건데 미국이 보낸 조의도 거부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튀르키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의 한 번화가에서 발생한 폭발로 8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폭발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gelişmeler ilk valimin bize aktardığı bilgi burada bir terör kokusu var. 테러 배후 조직으로 쿠르드 노동자당과 쿠르드 민병대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해당 조직을 지원하였다며 미국의 조의를 거부했습니다. Amerikan Büyükelçiliğinin taziye dilemesini kabul etmiyoruz, reddediyoruz. 미국의 조의에 대해 튀르키예 당국은 마치 살인범이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온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 IS를 소탕하기 위해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조직들 모두 이번 폭발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튀르키예 당국은 시리아 국적 여성 등 관련자 46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고른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독특한 모양의 돌탑들이 보이는 이곳은 대전시 성소동의 한 산림욕장입니다. 이곳에는 숲길마다 400개가 넘는 돌탑이 있는데요. 그중에도 17개 탑들이 눈에 띕니다. 사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곳의 돌탑들은 촛대나 분수대 혹은 궁전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촘촘히 쌓인 탑들은 얼핏 봐도 뛰어난 장인의 솜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국적인 조형미의 탑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곳을 한국의 앙코르와트로 부르기도 합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숲 사이에 있는 17개 돌탑들은 놀랍게도 한 사람이 쌓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돌탑들 누가 쌓은 건가요? 네, 이 탑을 쌓은 이덕상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주변 야산에서 돌을 주워와서 다듬어가며 혼자 쌓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건설업계에서 일한 이 씨는 은퇴 후에 이곳에 있는 다른 돌탑을 보면서 74살이 되던 해부터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쌓는데 3개월이 넘게 걸렸지만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부수고 다시 쌓기를 반복해서 80살에 모두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사람들이 자신이 쌓은 탑을 보면서 희망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희망탑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공들여 쌓은 돌탑들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모두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원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4.4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곳곳에서는 바람까지 더해져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3도에 머물겠고요. 대전 15도, 대구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으로는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